이거는 이제 동물의 무늬에 관련된 얘기를 따지는 거고요. 찾아보니까 니네 이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약에 더 궁금하면 칠판에 써주는 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쯤이겠구나. 회사나 이거 치는데 신의 바디 페인팅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 한 줄이야 다 원래 튜링의 이게 블로그 제목이고요. 누가 쓰신 거냐면 생명과학 쪽 교수님께서 쓰신 글이야. 그래서 무늬에 관한 거 앨런 튜링 방정식이랑 왜 무늬가 동그라미 점이랑 줄이 있느냐 이런 거를 되게 잘 서술한 블로그 글이 바로 이거라서 혹시 니네 관심이 생기거나 이걸 더 잘 이해를 해보겠다 하면 얘를 검색을 해보면 크게 도움 될 겁니다. 이번 시험하고는 무관하게 이번 시험은 그렇게 어렵게 될 건 아니니까요. 정말로 내용상 이해를 도우려면 저거를 찾아보면 큰 문제가 없더라. 이렇게 눈치를 봐. 주워 빨리. 왜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거야? 자, 그래서 217쪽을 볼게요. 어우, 야, 근데 니네 흰색 분 필요 없는데? 없으면 오늘 하기 힘든데? 무늬가 흰색이라. 있다. 하나 있다. 마지막이다. 어휴. 호랑이의 줄무늬, 표범의 점무늬처럼 동물은 저마다의 무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호랑이는 줄무늬, 표범은 점무늬. 무늬가 없는 건 어떤 동물 있죠? 큰 것 중에서 얘기합시다. 더 크게 가요. 더 크게. 코끼리. 코끼리 무늬 없죠? 그 다음에 니네가 잘 아는 동물들 중에 무늬 없는 동물이 있는데? 하마요? 더 가까운 데 있는 동물이 있어요. 여기요. 인간. 인간 무늬 없죠? 인간이 왜 무늬가 없을까를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자, 기린은 점무늬예요? 줄무늬예요? 줄무늬, 점무늬. 기린도 일종의 점무늬. 근데 기린은 되게 특이한 게, 자, 태어나서 4번째 그리는 기린이에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진짜. 언제 처음 그렸는데요? 오늘 1교시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니네도 기린 그릴 기회가 있겠냐? 아니야. 마음에 물 열고 봐요. 기린이야. 다리 길기 봐요. 엄청 길잖아, 이거 봐. 아직 아니라니까. 아직 안 끝났어요. 자, 핵심인 꼬리도. 커지면 안 되는데. 털. 연결. 아니라니까. 웃자. 웃어라. 기린이에요. 이렇게 돼 있나 보지. 알아서 그려줄게요. 참 까탈스러워 하여튼간. 3개인데요. 이게 이쪽에 그리면 이상해지잖아. 몰라. 2개. 너 진짜 너 때문에 잘 그린 나의 기린. 됐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무늬가 어떻게 돼 있냐면
길이는 무늬가 다각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지금 1교시, 3교시, 4교시, 6교시, 7교시 다 그림 있거든요. 기린. 내가 그린 그림은 잘 그린 그림인가? 네가 그린 그림보다 내가 더 잘 그린 그림인가? 다각형이라고 하는데 점은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야, 너 그림 무시해? 전문이에요. 근데 좀 다르죠. 일반적인 전문이 이런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는 설명이 되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점인데 여기 있는 것들이 활성자가 옆으로 더 확산을 하고 얘도 확산을 하는데 만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기하학적인 모양이 나온다고 설명을 하지만 왜 하필 얘를 설명을 하느냐? 이 정도까지는 왜 줄이고 왜 점이고 왜 없는지는 설명이 가능했는데 한데 그리고 어떤 거는 이게 두껍고 어떤 거는 얇고 요것도 설명이 되긴 되거든요. 근데 그 밖에 다른 모양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특히나 요거 색깔 아니면 폭, 속도 이런 거는 아직까지 밝혀진 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무늬, 줄무늬 이런 거는요. 동물의 무늬는 힘들어요. 더군다나 또 지금 예를 들어 포유동물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물고기도 무늬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또 나비나 나방도 전무늬, 줄무늬 같은 거 있잖아. 그래서 아직까지도 미지의 영역에 포함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그 무늬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분 얘기를 잘 보면 그런 얘기도 있어요. 니네 표범이 왜 전문이죠? 보통 뭘로 설명하지? 표범이 전문인 이유는 그래야 풀 속에 들어갈 때 잘 안 보이니까 약간의 보호색? 그러면 원숭이는 왜 보호색 무늬가 없지? 이렇게 말을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직까지 확실한 게 잘 없다고 해요. 책에 있는 그것도요. 보세요. 인류는 동물의 무늬가 생기는 이유의 의문을 지녀왔다. 그래서 해결이 안 되다가 1952년 영국의 수학자 튜링이 소위 반응 확산 모델을 떠올린 겁니다. 이에 대한 방정식도 만들었는데 되게 복잡해요. 여기 들어가면 방정식 나오거든요. 진짜 이게 뭔 소리야 할 정도로 되게 복잡한 게 있어요. 근데 튜링 니네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뭘로 제일 유명하죠? 튜링? 앨런 튜링. 들어본 적이 꽤 있을 텐데 앨런 튜링. 2차 대전 얘기 나올 때 꼭 나올걸? 소설에도 많이 나오고 영화에도 있고요. 튜링이 뭘 했지? 수학자니까 독일에 뭘 해독을 하지? 암호를 해독하죠. 그때 쓴 기계가 뭐예요? 혹시 아나? 네 글자짜리 애니그마. 애니그마라고 하는 해독기를 만든 게 튜링이고요.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들 모르는데 튜링이 머릿속으로 논리 기계라는 개념을 떠올립니다. 그게 컴퓨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수학자야. 근데 봐봐. 튜링이 막 보다가 야 혹시 무늬 이런 걸로 나온 거 아니야? 하고 방정식을 만들었더니 다른 생물학자들이 무시했던 거죠. 감히 수학자 따위가 우리의 영역에 들어와? 무시했었는데 기가 막히게 설명이 가능한 거야. 물론 이게 완벽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동물의 무늬의 대원칙 정도로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세세하게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런 방향으로 무늬가 형성되는구나를 알게 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방정식. 동물의 무늬가 나타나는데 관여하는 물질을 형태소라 그래요. 국어의 형태소랑 달라 헷갈리면 안 돼요. 형태소 개념이고요. 앨런의 이야기에서 형태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활성자, 하나는 억제자. 그래서 활성자는 거기도 있지만 색을 나타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색의 발현에 대한 거고요. 억제자는 그 발현을 억제합니다.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니네 조심해. 활성자 자체가 색이 아니에요. 활성자는 그냥 색이 나타나도록 색소를 드러내주는 거고 억제자는 얘를 막는 거고. 그래서 이 색은요. 들어본 적이 한번 있을 거예요. 동물한테 있는 멜라닌 색소를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활성자. 억제자는 이게 안 되게끔. 저 두 가지를 잘 이해를 합시다. 그 다음에
잉크 확산이랑 비슷한 개념을 보면 돼. 봐봐. 내가 니네 만약에 물에 이렇게 잉크를 툭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이 잉크가 어디로 퍼져요? 이렇게 떨어뜨리면 잉크가 다 퍼지죠. 사방팔방으로 퍼지지. 그쵸?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10cm가 간다면 다 10cm씩 가야 되지. 특별하게 물이 이상하게 흐른다, 물결이 친다 이런 것만 아니면 완전 조건이 똑같으면 저 잉크는 동일하게 같은 방향, 모든 전방향으로 퍼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잉크의 확산이에요. 근데 얘도 확산은 확산이야. 이 둘이 관계를 맺어서 이 둘이 반응을 하면서 멀리 퍼지게 돼서 이거를 반응 확산이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얘도 확산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퍼지는 개념이에요. 얘도 퍼지니까 이렇게도 가야 되고 이렇게도 가야 되고 이렇게도 가야 되고 모든 방향으로 가야 돼. 까먹지 마.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튜링이 말하는 확산은 아무 반응 없이 균형의 확산, 잉크의 확산과 달리 응집을 유발한다. 응집에 잠깐 동그라미 칩시다. 이것도 이따가 다시 설명해 줄게요. 그렇다면 활성자와 억제자가 어떤 상호작용을 하여 무늬를 만드는 것일까? 활성자는 자가 촉매 기능을 지녀요. 이 자가 촉매 기능이 니네 220쪽에 거의 여우 토끼 나오거든요. 이 활성자는 자가 촉매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가 촉매 기능을 220쪽에 있는 토끼와 여우 개념으로 돌려서 비유적 설명을 해보면 이게 바로 번식이에요. 늘어나는 거야. 기린이 늘어나면 얘가 수컷이고 암컷을 만나면 뭐가 나오죠? 이 사이에 새끼 기린이 나오겠지? 그러면 다른 데도 또 암컷과 수컷이 있는데 얘네도 새끼를 낳으면 새끼 기린이 있겠지? 얘는 암컷이고 얘가 수컷이면 또 이렇게 만나서 새끼 기린을 낳겠죠? 이런 개념이야. 활성자는요 계속 늘어나요. 근데 억제자는 그게 안 돼. 안 되지만 봐봐. 이 모델에서 활성자는 활성자의 방해한 억제자의 생성을 활성화시킨다. 자, 이게 중요한데 얘가 활성자가 막 늘어나면서 얘도 올려요. 얘도 증가를 시켜. 그러니까 얘는 자기를 막 늘려요. 그러면서 얘도 같이 늘려요. 그게 중요한 핵심이야. 억제자도 늘린다. 그 다음에 이러한 상호작용이 튜링의 반응 확산 모델에서의 중요한 점이고요. 튜링의 모델에서는 반응 이외 무늬가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는 자 표시해놔. 활성자와 억제자의 속도예요. 확산 속도고요. 누가 더 빠르대요? 억제자가 훨씬 빠르대요. 그래서 이거 한 번에 쭉 설명해 줄게요. 이제 길이는 안녕. 길이는 어디부터 없애버릴까요? 다리요? 이 기린 같은데? 자꾸 보니까 기린 같지 않냐? 어디를 없앨까요, 이제? 목이요? 이렇게? 몸통 없앱시다, 몸통. 몸통을 없애고, 입도 없애고. 뭐예요? 이게 달팽이라고? 나비예요. 이게 나비일까요? 이런 나비가 어딨냐?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메타포 아니냐? 대충 비슷한 거 그리면 그걸로 취급하는 거. 자, 보세요. 잘 따라오세요. 근데 이게 나는 자꾸 설명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너희는 처음이니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활성자는 농도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균일하지 않아. 위치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뭐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 다음에 억제자도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미세하게 차이가 있어. 이런 식으로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데 잘 보면요. 이 부분을 봐요. 요거 잘 안 보이죠? 확대할게요. 확대합시다. 다시 나오고.
확대를 하면 활성자가 이렇게 있고요. 억제자가 밑에 있어요. 자, 이게 시작이야.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여기랑 여기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칠게요. 근데 지금 편의상 하나만 먼저 하는 거야.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활성자가 자가촉매 작용을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늘어나는 거야. 그럼 얘가 늘어나면서 얘도 같이 늘려요. 그래서 얘도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한다고. 근데 그러면서 얘가 늘어나면서 옆으로 확산됩니다. 확산되면서 자꾸 올라가고요. 자꾸 올라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억제자도 같이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이거를 이쪽으로 보내볼게요. 그러면 얘가 옆으로 늘어나면서도 자체적으로도 늘어나서 활성자는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억제자도 이렇게 돼요. 이게 니네 책에서의 그림 2예요. 그쵸? 늘어나는 거야. 특정 위치에서 아무데나 관계없어요. 활성자가 조금 높은 데서는 얘가 자가촉매 작용해서 막 늘어나면서 얘도 늘어나면서 양쪽으로 확산돼서 커지는 거야. 그러다가 얘가 더 커지겠죠? 더 커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더 커진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억제자도 같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활성자가 끝도 없이 늘어날 수는 없고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한계라고 칠게요. 그렇게 되면 자 이제 어디를 보느냐. 두 번째 단락의 제일 끝을 다시 봐요. 억제자의 확산 속도는 활성자보다 매우 빠르다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억제자가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면 이 안에서만 느는 게 아니라 옆으로 펼쳐져요. 그러니까 아까 시작할 때 활성자는 여기였잖아. 근데 이게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억제자도 늘어나면서 옆으로 더 많이 가요. 왜? 파란색이 갈 때 이만큼 갔다면 이미 흰색은 더 멀리 가는 겁니다.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자, 그럼 보세요. 여기랑 여기를 봐. 여기랑 여기를 보면 이 위치랑 이 위치는 누가 더 많아요? 흰색이 많아요? 파란색이 많아요? 흰색이 많죠? 아까 흰색이 뭐였죠? 흰색이 억제자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 위치에서는 여기서는 억제자가 훨씬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활성자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와 같은 과정이 니네 책에서 217쪽에서 3번 그림이에요. 그리고 여기 봐. 여기 요 두 부분 있잖아요. 얘가 옆으로 확산이 되면서 여기랑 여기가 심각하게 억제가 되고 있죠. 억제 작용인데 옆으로 갔지. 그래서 이거를 수평적 억제 작용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되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도 여기랑 여기도 동시에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동시에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확산이 일어나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억제자가 이렇게 될 거 아니냐? 여기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지? 이게 만나는 거야.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다 끝나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결론은 이거예요. 그러면 다 끝났다고. 끝나면 얘네들의 높이 똑같고요. 낮은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책에 보면 이제 활성자는 됐고요. 억제자가 미세하지만 이렇게 돼 있는 건 아이고. 이렇게 이 부분은 얘가 더 많아야 돼요. 여기는 억제자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색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색이에요. 색이 나타난 부분이야. 여기로 치면 이게 색이고요. 이게 색이고요. 이게 색이에요. 그러면 이게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무늬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잠깐 뒤에 문제 4번을 볼게요. 먼저 4번의 문제를 보면 윗글에 그린 5의 가의 구간 안에 있는 봉우리 요거 얘기하는 거야. 혹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2차원 평면에 표현하면 가장 적절한 거는 답이 몇 번이에요? 왜 1번이죠? 이게 니네가 생각하기가 아주 쉽진 않아.
A라 그러고요. B라 그러고요. C라고 할게요. 얘는 1차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의 확산은 이 방향과 이 방향이잖아. 얘는 이렇게 확산, 얘 이렇게 확산, 이렇게 확산이지. 근데 이쪽 봐봐. 내가 잉크를 여기서 이렇게 떨어뜨리면 이렇게도 가는데 어디로도 가요? 여기로도 가죠? 왜? 입체니까. 그리고 같은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원이 가장 최선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는 그냥 이렇게 이동하는 것밖에 안 했지만 사실은요. 사실은 어떻게 돼요? 사실은 여기에서 확산이 일어나면 그게 옆으로 억제자가 퍼진다고. 근데 같은 위치에서 이동을 하니까 여기도 가야 되고 여기도 가야 되고 여기도 가야 돼 여기도 가야 돼요.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여기도 확산이 일어난다 그랬죠? 이 범위 안에서도 당연히 여기도 억제자가 이렇게 있겠지?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이렇게 잘라서 옆으로 돌렸다고 칠게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요. 여기가 C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자. 갖고 왔나? 봐봐. 좀 다르지만 비슷하게 볼게요. 요거잖아.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 돼요. 계속 돌려. 계속 돌려. 계속 돌리면 뭐가 돼요? 도넛 형태가 되고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B하고 C는 만나는 부분, 그러니까 이 원에서 한 지점일 뿐이에요. A가 바로 여기가 되는 거고요. B, C는 이게 B고 C야. 만약에 봐봐. 니네 문제 4번에서요. 2번처럼 되려면 봉우리가 몇 개 이어야 돼요? 2번의 가운데를 잘라봐. 요거잖아. 요거잖아요. 하나, 둘, 요거잖아. 이렇게 잘라요. 그래서 이 면을 그려봐. 봉우리가 몇 개 해야 돼요? 5개예요. A, B, C, D, E면 A, B, C, D, E예요. 그러니까 5개라고. 그러면 3번 같은 경우는 어떤 그래프가 나와야 돼요? 3번은 어떤 그래프일까요? 봉우리 몇 개짜리예요? 3번은 봉우리 몇 개짜리일까? 4개야? 4개입니다. 그리고 얘 3번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예요. 근데 이런 형태가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한번 생각해봐. 앞에 설명한 걸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얘네가 생각을 하면 이건 맞출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이게 뭐죠? 이 흰 부분이? 활성자, 억제자? 억제자. 그럼 이 그래프는 억제자부터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야.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왜요? 시작은 활성자이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자, 문제가 되는 건 잠깐만 니네 220쪽을 펴보세요. 220쪽에 그 여우하고 토끼 나오는 게 반응, 확산, 그 모델에 대해서 설명이 잘 돼 있는 건데 보기의 5번째 줄이요. 따라서 여우의 영역은 토끼의 영역을 에워싸게 되고 있잖아요. 자, 여우는 활성자예요? 억제자예요? 억제자입니다. 토끼는요? 활성자죠. 잘 보세요. 억제자, 여우는 활성자, 토끼를 어떻게 해요? 에워싸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불가능한 거야. 왜? 활성자가 억제자를 둘러싸는 게 아니라 억제자가 활성자를 에워싸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시작은 전문의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4번하고 5번은요? 4번은 언제 나와요? 보세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의는 전문이에요. 동일하게 퍼져야 되잖아. 어떤 지점 시작하든 간에 동일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동일한 크기로 전방향으로 가야 돼서 이런 점이 형성되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점을 잘라낼게요. 잘라냅시다. 요만큼만 잘라낼게요. 나머지 다 없애버릴 거야. 없애버리죠. 자, 이렇게 없애버리면
이게 무슨 문이에요? 헷갈릴까? 옆에 옮겨볼까? 무슨 문이죠? 이게 줄무늬예요. 그래서 전무늬, 줄무늬는 사실은 똑같은 건데 전무늬는 이거야. 이게 전무늬였잖아요. 근데 전무늬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고 일부만 내가 떼오면 그게 바로 줄무늬예요.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거 먼저 쫙 설명해 줄게요. 또 여기까지가 전적인 앨런 튜링의 반응 확산 모형이고 이거를 식으로 하는 게 방정식이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얘네 218쪽에 나오는 머레이라는 사람이 포유동물의 꼬리 가지고 또 연구를 했거든요. 봐요. 어떤 동물의 꼬리는 되게 가늘어요. 그 다음에 어떤 동물의 꼬리는 두툼해요. 완전 두툼하다고 칩시다. 되게 두툼해. 근데 꼬리니까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꼬리가 두 개가 있다고 치고요. 자, 이제 뭘 할 거냐면 무늬를 넣을게요. 이 동물의 전무늬는 참 평행하게 3개씩 들어간다고 칩시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하는 생각이 나올 수도 있어요. 위에도 할게요. 근데 위에는 어차피 하나밖에 할 필요가 없잖아. 3개나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 둘의 전무늬 직경이 똑같다고 가정을 하면 자, 이렇게 되는데 깎을게요. 지금 이 꼬리에서 전무늬 표시할 수 있는 거는 노란색 안쪽밖에 없으니까 깎고 얘도 깎아요. 쭉 깎는 거야. 얘도 깎읍시다. 얘도 깎아요. 그러면 이게 전무늬잖아. 아니 이게 전무늬였잖아요. 색깔. 자, 위에 있는 꼬리는 무슨 무늬예요? 그래서 줄무늬예요. 밑에 있는 거는 전무늬인데 뒤로 갈수록 좁아지니까 무슨 무늬가 돼요? 얘도 줄무늬가 돼요. 그래서 동물은 무늬가 있고 없고가 있고요. 무늬가 있는 놈들 중에 어떤 동물은 전무늬예요. 그게 예를 들면 뭐죠? 그게 표범이에요. 그 다음에 온 몸이 다 줄무늬인 거는 예를 들면 호랑이였잖아요. 근데 표범이라도 온몸이 점으로 되어 있더라도 꼬리의 끝으로 가면 줄무늬가 돼요. 자, 그럼 니네 생각해봐. 도대체 왜 줄무늬가 되죠? 원래는 점이 돼야 되는데 줄이 되는 이유는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면 공간이 부족해요. 공간이 부족하면 이 점이 표현될 만한 공간이 없으니까 그 순간부터는 줄무늬가 나오는 거고요. 공간이 충분하면 이건 점무늬예요. 그러면 공간이 부족한데 극단적으로 부족하다. 그럼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점이 표시가 될 만큼도 없다. 그럼 뭐죠 그게? 그게 무늬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예를 드는 게 그래서 코끼리, 그 다음에 인간인 거고요. 여기에 예시가 호랑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예시가 표범인데 자, 코끼리, 호랑이, 표범 중에 실질 성체는 어떤 게 제일 커요? 코끼리가 제일 크죠. 그 다음은요? 호랑이야. 표범은 그렇게 크지 않아. 그 소형에 가까운 거예요. 아니 그러면 선생님 뭐가 이상한데요? 얘가 제일 큰데 극단적으로 부족하면 무늬가 없다고요? 아니 얘가 그 다음으로 큰데 얘가 공간 부족하다고요? 아니 얘가 셋 중에 제일 작은데 공간이 충분하다고요? 그래서 머레이가 그거를 정리한 게 바로 뭐냐? 태아 시절이에요. 엄마의 배에 있을 때 크기로 이게 결정된답니다. 근데 선생님 근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코끼리는 태어날 때부터 엄청 크던데요? 코끼리는 굳이 안 그려도 알죠? 또 그릴 필요 없지? 한 번도 안 그려봤어요. 그려볼까? 하지 말자. 코끼리의 태아가 제일 작아요. 그 다음 호랑이가 작아요. 그 다음 표범이 작아요. 아닌 것 같은데요? 잘 들어. 그냥 무조건 태아의 크기가 아니라
반응과 확산, 작용이 일어날 시기의 태아 크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 이건 맞는 거야. 얘만 드는 거야. 코끼리는 반응과 확산 작용이 일어나는 게 수정된 이후에 7일에서 10일 사이다. 잡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나타나는 공간이 없어. 그래서 그냥 무늬가 없는 거예요. 호랑이는 수정된 이후에 20일에서 30일 사이에 반응 확산 작용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아직은 작은 사이즈니까 줄무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표범은 수정된 이후에 2달에서 석 달 사이에 반응 확산 작용이 일어난다. 그러니까는 뱃속에서 이미 크기가 충분하죠. 그러니까 전무늬가 형성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태아의 최종 크기가 아니고요. 반응 확산 작용이 일어날 시기의 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람은 무늬가 없죠. 그러면 사람은 어느 시기에 반응 확산 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작을 때. 니네 수정된 다음에 6주 정도 지나면 태아 얼마인지 알아요? 크기가? 6주. 전에 보여주지 않았냐? 요만해요. 태아야, 태아. 6주. 한 1cm, 1.5cm? 너무 작죠? 그러니까 뭔가 일어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이해를 하고요. 근데 또 이럴 수도 있는 거야. 만약에 어떤 유전공학자가 그래? 그럼 내가 사람은 한 7개월 있다 반응 확산 작용이 나타나게 해주겠어. 7개월 지나면요. 애가 한 7개월 지나면 한 이만해요. 이만해요. 그럼 충분히 나타날 수 있지? 그러면 저 상태로 태어나면 아시아 사람은 무슨 색깔 무늬가 나요? 약간은 붉은기가 날 거야. 흑인들은요? 어떤 무늬 나죠? 검은색? 전무늬? 시기 조절하면 사람도 줄무늬가 있도록 만들 수도 있겠지? 이런 거. 끔찍한 얘기지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반응 확산 작용이 나타날지를 가지고 없다, 줄무늬다, 전무늬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공간이야. 요 개념이에요. 점이 나타날 공간이 충분하면 전무늬, 부족하면 줄무늬, 극단적으로 부족하면 없다야. 근데 또 보세요. 사실은 근데 꼬리는 원통이잖아요. 원통이면 여기서 아까 잘랐지만 얘는 옆에까지 가서 형성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두툼한 꼬리를 가진 애들은요. 둘러가면서 전무늬가 나타나요. 그리고 마른 애들은 가는 원통은 이게 아무리 돌아도 도저히 끝까지 점이 형성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는 애들은 둘러서 줄무늬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런 얘기를 읽어볼게요. 218쪽에 세 번째 줄. 대표적인 후대과학자 머레이는 2002년에 이거 발표했대요. 튜링의 반응 확산 모델의 방식 기반을 두고 포유동물 꼬리 가지고 탐구하였다. 반응과 확산이 일어나는 시점에서의 태아의 크기가 중요하다고 알아냈다. 그에 따르면 반응 시점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서의 태아의 크기가 매우 작으면 활성자, 억제자, 반응 확산이 일어나게 되면 표피에 무늬가 생기지 않아요. 그게 사람, 코끼리. 태아가 조금 자랐을 때 반응 확산이 일어나게 되면 줄무늬. 그게 호랑이 혹은 얼룩말. 태아가 더 크게 자란 뒤에 형태에서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전무늬. 그게 표범, 제규어. 예를 들면 포유동물 꼬리 가지고 하는 거고요. 대부분은 원통형이니까 설명이 쉬운데 포유동물의 꼬리 무늬는 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점 아니면 줄. 꼬리를 둘러싸는 거는 줄 아니면 점. 그러나 어떤 무늬든 간의 끝부분은 줄무늬로 이루어져 있다. 아까 얘기했죠? 왜 줄이에요? 공간이 부족해요. 그러면 만약에 극단적으로 어떤 동물의 꼬리가 이렇게 끝나면 아니 붙어요. 엉덩이. 이러면 야 이거는 다 점이겠네요. 가능하죠? 이러면 다 점 될 수 있죠. 근데 이런 동물은 없지. 뭉뚱그려서 그냥 툭 잘린 꼬리는 없단 말이에요. 공간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봐. 원통이 가늘면 꼬리축을 따라서만 1차원적인 패턴 형성이 가능해요. 무슨 얘기냐면 가늘면 이렇게만 형성이 가능한 건데 만약 원통이 굵으면
축을 따라서 형성이 되고요. 꼬리 둘레 이렇게 둘러가면서 예를 들어 이런 거 둘러가면서도 패턴이 전무늬가 가능한 것이다. 나머지는 쭉 읽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다 어디 써 있냐면요. 여기 잘 써 있습니다. 읽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문제 1번 넘어가고요. 문제 2번도 넘어갈게요. 자, 3번. 기억은 잉크. 니은은 앨런 튜링의 반응 확산. 1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농도가 낮은 쪽, 높은 쪽 확산한다. 그게 아니고요. 어쨌든 둘 다 확산이야. 확산의 개념은 무조건 높은 거에서 낮은 쪽으로 갑니다. 그게 압력이든 아니면 농도든 다 마찬가지예요. 2번. 확산 속도가 다른 두 물질은 요거죠. 활성자와 억제자 이야기. 그러니까 니은 얘기예요. 3번. 세계 발현에 관여하는 물질이 한 가지다. 이거는 한 가지는 이쪽이죠. 얘는 활성자 억제 두 개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3번이랑 2번이랑 4번은요. 다 활성자 억제자에 관한 이야기라고. 4번. 활성자는 억제자와 달리 자가촉매 작용을 하므로 형태소라 볼 수 없다. 없다니 얘도 형태소예요. 자, 5번. 뭐 맞는 얘기죠? 그래서 5번이에요. 1, 2, 3, 4는 틀렸고요. 아니. 왜 갑자기 딴 거였지? 자, 문제 3번에 3번. 세계 발현에 관여하는 물질은 한 가지다. 두 개야. 두 개입니다. 얘도 두 개고요. 얘도 두 개예요. 그러니까 2번 바꿔주고요. 얘는 틀렸고요. 4번. 확산하는 물질들 사이의 반응이 일어난다. 맞죠? 활성자와 억제 사이의 반응이니까 4번, 2번, 3번, 2번은 요 세 개는 그냥 같은 얘기 하는 거야. 답은 4번이에요.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물질의 농도가 균일해지는 건 이쪽이에요. 봐봐. 똑같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도가 짙고 없고 균일하지 않아. 5번은 틀린 거야. 기억은 맞지만 니은은 안 돼요. 자, 마지막 문제 5번을 볼게요. 토끼가 숲의 전체 영역 중에 특정 영역에 많이 서식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토끼가 뭐라고요? 활성자, 억제자? 활성자. 억제자는요? 여우. 그리고 여기서 볼 때 토끼가 사는 곳이 어디죠, 그럼? 봉우리들. 혹은 아까 문제 4번 원형태로 가면 와. 이렇게 된다고 치면 나가 어디예요? 여기도 나고요. 여기도 나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각 영역에는 더 많은 토끼들 태어난다. 이게 뭐죠? 자가촉매작용. 토끼의 개체수가 늘어나게 되면 포식자 여우가 많아지게 되고, 자, 그래서 다는 뭐예요? 다는 억제자 농도 증가예요. 그렇죠? 억제자 농도가 증가하는 거. 토끼의 수는 점차 줄어든다. 이거는 활성자가 줄어드는 거 얘기하는 거죠. 이에 따라 여우 먹잇감이 줄어 여우의 개체도 줄어들게 된다. 한편 포식자인 여우는 포식자를 두려워하는 토끼에 비해 더 빠르게 영역을 확대해 나간다. 그래서 이게 억제자의 확산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 이야기하는 거고요. 따라서 여우의 영역은 토끼의 영역을 에워싸게 된다. 더 빠르니까 이렇게 에워싸게 되는 거. 토끼들을 중간에 가두거나 토끼가 선 영역이 더 이상 늘지 못하고요. 일정 영역에서만 형성된다. 그래서 이 파란색은 나이기도 하고요. 마이기도 해요. 자, 1번. 가는 활성자. 맞죠? 2번. 형태소의 미시적인 비균일 농도.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어쨌든 얘가 더 짙은 거니까. 그 다음에 3번. 억제자의 자가촉매작용이 아니라 억제자의 농도가 증가한답니다. 근데 누구 덕분에 늘어나요? 이거는 활성자 덕분에 늘어나는 거지. 활성자가 늘려주는 거죠. 근데 억제자의 자가촉매작용은 말이 안 되죠. 왜요? 여우는 번식이 되지만 형태소에서의 억제자는 자가로 늘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3번은 틀린 거야. 답이 3번이고요. 4번은 속도 차이, 5번은 무늬 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2번이 좀 애매해. 사실은
특정 영역에 많이 서식하는 경우면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 가까운데 미시적인 비균일 농도는 미세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애매하긴 하지만 아주 틀린 건 아니니까요. 3번이 완전히 틀렸고요. 답은 3번, 6번은 넘어갈게요.